내 이름은 벨러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어서 27살이 되었습니다. 연애과에 거의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 여자사립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여자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일을 합니다. 놀랍게도 내 동료가 모두 여성이었던 대기업의 접수 담당자로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임원의 파티에 초대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도 못하고 외모 칭찬도 자주 받고 초대도 몇 번 받고 착한 남자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결국 예쁘다고 하는데 별로 없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운명이 문을 두드렸다. 벨라, 당신이 나와 함께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 책상에 항상 등록되어 있던 우리 고객 회사 직원 중 한 명인 렉스가 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의 연락처 정보를 나에게 주었지만 그가 나를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영원히 싱글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친구로 시작해도 될까요? 신이시여. 그게 내 대답이었는데 그는 머리가 떨어질 것처럼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여전히 웃으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지금까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녁을 먹거나 한가하고 싶다는 분명한 다른 동기를 가진 남자들이지만 렉스와 함께 나는 그런 의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수한 애정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긴장하고 그가 나를 받아들이는 대화 상대가 많지 않았지만 그와 몇 번 나갔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때 알았고 렉스가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이 모든 일이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나는 영원히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2년 후 그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정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29 렉스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신발을 신고 지금 당장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집에 유일하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남편 회사가 망한 지 6개월도 안 됐고 취업 활동을 한 이후로 계속 무직인데 힘든 상황이다. 경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제의를 받아도 산업이 포화 상태다. $2,000에 불과한 봉급 때문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장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실업 때문에 사라질 정도는 아닙니다. 럭셔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30년이 넘은 방 2개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물도 아니고 기차역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지만 함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것을 타협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회사가 파산한 충격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몇 가지 일자리 제의를 받았고 그가 좋은 짝을 찾고 감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내 희망은 한순간이었고 남편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고 때로는 화를 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원하고 싶어 견디고 며칠 후 그는 마침내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 산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꺼이 채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얻었을 때 그 일을 맡았습니다. 나는 그의 펀치가 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했습니다. 가방 더 이상 욕설을 퍼붓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표정만 그런 것 같더니 이제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팀장까지 승진한 지 1년이 지나서 30살이 되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빨리 낳는데 사랑하는 남자는 없어진 것 같아. 야, 토스트를 좋아한다면서 왜 팬케이크를 만들었고 과일을 내줄 거라면 씨라도 빼라.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어른이 된 것처럼 말해야 하나요? 렉스가 직접 애완동물을 꺼내세요. 나는 인내심을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벽에 주먹을 내리치며 위협하면서 대응했습니다. 나는 대결하는 것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행동을 압니다. 최근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우리는 많이 싸웠고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것을 가져갔을 때 그의 새 직업에 대한 압박감이 근본 원인은 그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직후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그가 부서장이 되기 위한 빠른 길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 나에게 더 쉽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내가 전향했을 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30대 주부가 되기 위해 항상 30대에는 접수원 일을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계획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30살에 예정대로 퇴직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든 여자도 일해야 해. 난 내 월급만으로 우리 둘 다 부양할 수 있어. 누가 당신을 위해 제공했는지 감사하기까지 합니까? 그는 식사하면서 불평하고 가방을 들고 일하러 가고 엘리는 실직했을 때 일을 위해 내가 그를 부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요? 이제 내가 탓하는 걸까? 그제서야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한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뒹굴거리고 계셨다. 오, 엄마, 뭐야? 내가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엄마는 렉스가 내가 오늘부터 여기로 이사 온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로워서 남편이 이사 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저녁 차리라고 하니까 주부의 가치는 식구들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니까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며 어쨌든 저녁을 만들려고 부엌에 갔는데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렉스가 햄버거를 싫어하는 것은 쓰레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완성된 접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안에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자 말을 잇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어머니가 시에이하는 장면을 보다가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뒤지더니 묻지도 않은 채 요리를 시작했다. 평정을 되찾은 나는 엄마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식사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식료품을 샀다. 내가 꽃의 수갑을 채워 내 머리에 밀가루를 뿌렸다는 말에 나는 계속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결국 남편에게 청소를 요구했다. 집에 와서 식사를 보고 기뻤어요. 예, 이게 제가 원하는 음식이에요. 샐러드는 필요 없어요. 튀긴 음식이 최고예요. 나를 무시하고 그는 행복하게 앉아서 엄마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무너진 것 같았고 그때부터 검정 잉크로 칠해져 시어머니의 연일 괴롭힘과 남편의 정서적 학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고 남편이 친밀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학대하는 남자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미 30살임에도 불구하고 PR 임신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지푸라기가 부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병원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안 좋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병원까지 데려다줬는데 데리러 갔더니 사회복지사가 나를 별도의 방으로 불렀다. 혼자 집안일과 육아 모두 힘드시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떠맡기는 건 좋지 않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더 심해지면 그녀는 여러 번 병원에 갔었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로 오늘을 선택한 것 같을 때마다 나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체 이야기를 모르고 단지 나를 비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애도 없는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내 권리를 침해하면 고소하겠습니다. 여기서 학대받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제가 보여준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남편의 학대 증거와 시어머니의 고의로 생긴 화상, 자국 사회복지사는 시어머니에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거절하고 시어머니가 퇴원한 직후 혼자 퇴원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그녀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나를 떠나는 기생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버리십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널 위해 팬인데 가짜 눈물로 판단 또 거짓말을 했어. 시어머니를 고치느라 지쳐서 그날 둘 다 무시하고 집에서 나갔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장사를 하며 밤을 지새웠어. 호텔은 다행히 지갑과 휴대폰이 있었고 충전기도 쉽게 살 수 있어서 한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둘 다 무시하기로 했으나 어느 날 집 근처를 걷다가 건너편으로 떠나는 50대 여성과 마주쳤다. 우리 아파트에서 걱정이 되었어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당신 엄마한테 당신과 당신 남편이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마른 웃음을 지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삿짐 업체에 연락해서 좀 더 비싸더라도 빨리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행히 물건이 별로 없었는데 이사업체에서 3일 만에 부모님 집으로 다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며칠간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전혀 모르는 멍청한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얕보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부모님 댁에 남편이 전화했어요. 안녕 벨라 당신 방은 어디 있나요? 남편은 상황을 눈치채고 계속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제출하기 전에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시 가족이 함께하는 엄마와 저녁 식사 너무나 평범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와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받고 놀라셨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에 있었고 근처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그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가 내 팔을 붙잡고 벨라 집에 가자. 너 없이 집은 엉망이야. 그의 손이 꽉 조여졌고 나는 소리쳤다. 마침 그의 체육복이 지나가다가 나를 구출하러 왔고 근처의 사업가가 거기 경찰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조용히 물러났지만 역시 분노한 시어머니가 친정에 들이닥쳐 어찌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하느냐. 공개석상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군요. 마침내 나는 아버지가 그들과 맞서지 못하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우리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심지어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언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난 만류했어. 괜찮아.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어. 시어머니 옆에 걸려온 전화를 알아차린 남편에게 전화해서 대담하게 당신이 바람피는 걸 알고 있고 고소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 이 말을 듣고 이혼하면 합의를 얻습니다. 남편은 사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호텔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가 증거의 형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의 불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면 남편과 어머니에게 맞설 계획이지만 부모님이 모욕을 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 로 시어머니가 내 지갑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안다. 집 상태가 최악이고 냄새도 난다고 들었다. 이웃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내 남편이 집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쓰레기 분류와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불만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는 재산 관리 때문에 이제 남편은 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걷어차려고 한 직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두 사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웃으로부터 소속사를 통해 어떤 불만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너무 심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비워버렸고 결국 경영진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업을 방해했다는 불만을 무시하고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고 이제 그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어디에서도 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미납된 이유는 남편이 직장에서 값비싼 실수를 해서 급여가 삭감되어 그 지역에서 다른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또다시 그는 새 직장을 찾는데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결국 노숙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대면한 상점 점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온라인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 않다. 꿈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34살의 5살 어린 동료를 만나 친구가 됐다. 40살에 재혼해서 드림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임신 중입니다.
인생 임신이 늦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서 무임승차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시적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신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저축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남편 토니는 내가 찾아볼 때마다 떠나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위츠앤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애너 35세 토니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바에서 만났고 18개월 동안 데이트를 한 후 결혼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인생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토니 오늘 몇 시에 집에 도착할 것 같나요? 아마도 오후 7시쯤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 저녁 식사하자고 하고 집에 오면 뭐 좀 만들어라. 그때까지 TV만 볼 거야. 알았어. 우리 둘 다 일하지만 내가 집안일을 다 처리해. 처음에는 우리가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지만 토니는 거의 한 일도 들지 않는다. 손가락 하면 보통 불평만 하고 다툼만 더 심해지고 집안일도 그만둘 거예요. 알같이 그냥 다 하면 빨리. 이게 결혼 2년차 때부터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토니가 전화로 깊게 대화하고 있는 걸 찾으려고 알았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나중에 애나에게 얘기하라고 할게요. 전화를 끊고 그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빠 엄마였어요. 특히 이번 장마철에는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잠깐만요. 우리와 함께 이사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여분의 방이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니죠. 농담이죠. 저는 원하지 않아요. 특히 저 둘 말고 같이 사는 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돈이 형편없거든요. 시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복권에 푹 빠져 계시죠. 시어머니. 법률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돈을 낭비하고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한다. 양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시부모님은 방문조차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를 돌보고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안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일주일치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친절합니다. 가족이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저에게 와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곧 풀려난 후 언젠가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시부모님이 갈 곳도 없이 쫓겨나시고 저축도 거의 없어서 실망하신 새할아버지. 시부모님께서 값싼 아파트를 임대하셨기 때문에 토니가 부모님 집에 있다고 말하면 그는 시부모님이 이사한 아파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친부모님도 반대하실 만큼 동거가 걱정되는 것도 당연지사 죄송하지만 갑자기 동거가 가능해졌습니다. 티토니한테 왜 곤경에 처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한 건 알겠는데 우리한테 생활비 달라고 했을 때 같이 살면 더 의지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얘기 좀 해볼게. 그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들은 각자 비용을 스스로 처리하므로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는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게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토니가 나를 열심히 쳐다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부모님께 차갑게 대하고 싶지만 과거 때문에 동거가 걱정돼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다고 마지못해 토니의 제안에 동의했다. 알았어. 리그가 고쳐질 때까지. 그래, 나 그렇겠지. 그래서 일시적인 거겠지. 그게 내가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지. 내일 오겠지. 알겠는데 생활비에 대해 꼭 얘기해봐. 알았어. 눈을 굴리며 토니가 대답했어. 응응 양보했는데도 그 태도는 뭐야? 이렇게 행동했네. 이제 바랄 수 있는 건 다음날 아침 아직 이른 시간에 수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초인종이 울려서 입구에 가보니 시부모님들이 계셨다. 안녕 안나. 안녕 안나. 잠시만 요 아버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늘 밤에 오실 줄 알았는데 먼저 로또 사려고 했는데 어제 돈을 다 썼네요. 상금이 있는 미용실인데 지금 우리는 이 난장판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돈을 다 썼다면 여기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냉장고에 음식이 모두 없어져서 냉장고에 계란 베이컨 빵 아침 식사로 아껴두었던 거. 시어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 그거 야식으로 먹었잖아. 너 다 먹었어. 야식 먹으러. 우리는 배가 고팠어요. 남편과 토니는 묻지도 않고 방금 찾은 것을 요리했어요. 별일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제 배고프다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남은 거 다 먹어서 남은 게 없으니까 아침밥은 우리 탓이겠지. 제대로 비축해 두었다면 뭐 지금 아침으로 먹을까?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아침밥 재료 사러 갈 생각을 하니 말도 안 된다. 빨리 일의 옷을 갈아입고 말없이 사무실로 나갔다가 토니와 시어머니로부터 화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고 토니는 지금 있어요. 안나 어디 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배고픈데 안 가셨어요. 아침은 어때? 안나는 무례한 엄마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아 내 전화기는 무의미한 메시지의 꿈으로 계속 윙윙거렸다. 물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답장도 하지 않았고 모두 무시했다. 토니와 내 부모님은 법은 거기 팔짱을 낀 채 눈에 띄게 당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니는 화난 표정으로 안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야? 아빠 엄마가 너희들이 다 먹어서 굶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었어. 비용은 내가 다 내는데 매번 소란 피우지 마. UNC 소란이 아니고 중요하고 생활비도 네 생각으로 충분해 아빠. 엄마 비용은 내가 충당할게. 그냥 집안일이나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나니 토니 거실로 뛰쳐나간 시부모님은 그냥 서서 내 비용을 비웃으시고 왜 내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이 모든 일이 그날부터 내가 아닌 그들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나를 대하는 그들의 거만한 태도가 점점 더 참기만 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간만에 우리의 공동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거의 2만 달러가 사라진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액이 저번에 확인했을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직접 인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니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거래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토니에게 직면했습니다. 토니 이게 다 뭐야? 왜 진정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뭐해? 진정해. 이것 좀 봐. 설명. 내가 그 사람에게 은행 명세서를 밀쳤어. 아 그게 뭐야? 큰일이야. 22만 달러가 어디로 갔지? 여긴 직불카드 회사야. 뭐 했었어? 내가 준 게 아니야 아빠. 엄마에게 그 직불카드가 무엇인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바심 나는 토니에게 왜 공동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했고 생활비도 잘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건 몰랐어요. 토니와 약속했다면 자기 통장을 썼어야 했는데 그게 왜 우리 공동계좌에서 나왔나요? 맙소사 맨날 큰일이야. 대체 뭐가 문제야? 아빠 엄마도 너한테 가족이잖아. 안 그래도 토니는 가족 카드로 편히 지내는 것도 질렸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참았던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 난 이제 그만해.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계좌에는 내 저축의 절반이 있고 그중 절반도 내 것입니다. 하지만 30달러 중 3만 달러가 2만 달러가 없어졌으니 언제 당신의 절반보다 5천 달러가 더 많은 거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매력이 없지 않은데 언제까지 부모님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할 계획입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붕 수리는 오래전에 끝냈어야 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토니를 쳐다봤지만 대답은 간단한 수리였습니다. 오당신 놀다가 포기 잠깐 포기 여기가 아늑하다며 수리비 낭비하기 싫어서 아파트 계약을 해지했단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 것 같아. 이건 일종의 일이겠지. 농담. 난 동의하지 않았어. 누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넌 그냥 며느리야. 그냥 앉아서 조용히 내 몸에 복종해.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다는 거야. 여기서는 내가 악당인 걸 어떻게 볼까? 글쎄,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면 난 더 이상 복수할 마음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서 몇 시간 뒤에 오라고 전화를 했어. 의붓 할아버지가 내 전화에 응답하여 의붓 할아버지를 보고 토니와 그의 부모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음지 할아버지 왜 여기서 토니를 잘라내는 의붓 할아버지가 뭐 하는 것 같냐고 말했어. 애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 지 할아버지 왜 갑자기 안 나가?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닥쳐 토니. 어떻게 그 남편이 이 바보들로부터 안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 아 너도 계단에서 날카로운 눈부심을 보고 이런 짓을 하는 부모가 토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떨렸어. 아빠 이해 못해. 이유가 없어. 아냐 시아버지 안나가 일을 꾸미고 있어. 그냥 일을 꾸미고 있어. 넌 묻지도 않고 안나의 저축을 써버렸어. 아빠 진정해. 우리 아파트에 물이 새서 우리는 맞아. 우리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만 머물 계획이야. H 안나가 말하길 내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아빠에게 확인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나갔다고 해서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어이붓 할아버지가 너희들 다 실망했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없어서 일이 뜻대로 되는 줄 알겠지만 아빠는 이럴 때 안나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다행이고
받을 때는 안나가 연락을 해서 다행이다. 안나가 지금까지 얼마나 관대했는지 알잖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또 안나를 괴롭히신다면 저는 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치욕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폭로하겠습니다. 이해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눈물을 글썽이며 용서하세요. 토니 부모님은 의붓할아버지에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간청했습니다. 안나에게 보낸 돈은 한 달 안에 다 갚지 않으면 우리 인연도 끊고 토니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살게요. 여기 사는데 반대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토니 아니 의붓할아버지 말에 전혀 안 해요. 토니와 그의 부모는 그 후 겁에 질렸습니다. 동거 시작. 토니는 나에 대해 불평만 하려고 하면 의붓할아버지가 빨리 질책한다. 토니는 나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완전히 중단한다. 토니는 안나 할아버지 앞에서 오월한 척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안나에게 말대꾸하는 걸 들었다. 나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런 짓 하면 저 바보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거야. 제발 그때부터 나 좀 살려줘. 토니가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집중도 잘 됐어. 직장에서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5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신만 방문했다는 건 기억나지 않아요? 특히 당신이 막 결혼하셨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붓할아버지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의붓할아버지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그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셀리이고 제 남편 타미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녔던 토미는 나보다 2살 많은 선배였고 몇 년 뒤 같은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면서 친해졌고 2년 만에 연애를 시작해 결혼하게 됐다. 딸이 태어난 후 나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일을 좋아했지만 시어머니가 토미에게 며느리가 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서 토미가 나에게 집안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업주부가 되어서 가끔씩 싸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토미가 한낮에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상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했다. 일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에 빠졌다.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다. 내가 세부 사항을 눌렀을 때 누군가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 그는 내 일이 힘들고 상사로부터 괴롭힘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그만두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그도 나에게 아니라고 말했다. 회사의 어느 누구와도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미가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타미가 너무 고통스럽고 눈치채지 못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타미가 수입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미는 정신적으로 회복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 토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그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미가 돌아오면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어서 큰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토미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토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사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우울증은 당연히 낫지 않고 낫지 않을 걸 알면서 낮에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뒹굴기만 하면 얘기도 밥도 괜찮아 보여서 힘들었다. 좋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진료소를 가보자고 제안했는데 현재 진료소는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토미가 TV를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이제 진료소를 찾아볼 시간이 된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직업 얼굴이 돌았네요. 스턴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껍고 속이 메스꺼워요. 그는 대답했어요. 특히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이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고 나는 토미의 작은 말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다. 토미는 소파에 누워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배가 고프다.
식사 후 하루 종일 집에 온 토미는 싱크대에도 설거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하다 또 문제가 생겼다. 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찾으니 뭐가 그렇게 놀라셨는지 제 아들도 못 뵙는다고 급히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왜 토미가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토미가 한숨을 쉬면서 그녀에게 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당신이 잘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그래 내가 지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혼한 이후로 그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다 내 탓이라고 하던 옛날 방식의 괴롭힘을 여러 번 당했다는 걸 알겠니? 시댁을 자주 방문했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인해 나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타미는 신경 쓰지 않고 그녀가 나를 괴롭히도록 허용했지만 내가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별 신경 안 쓰는 듯 괜찮다고 하더군요. 한동안은 열 수 있었는데 생활은 평화로웠는데 이제 주중에는 토미가 시어머니 집에 계시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오시는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준비한 점심을 토미와 함께 먹도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설거지를 놔두고 빈둥거리며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매시에 청소가 되어버렸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진짜 찢겨져서 그냥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참았는데 거의 매일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내 요리를 비난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 토미의 우울증에 대해 나를 탓하기까지 했다. 토미는 식료품을 샀거나 음식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 수입은 이미 빡빡했고 이제 그녀의 식사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형수와 이야기하기로 했다. 시댁 근처에 사는 루시는 그들 중 유일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시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었고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어떤 시어머니에게든 쉽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루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시어머니의 변명. 루시에게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퇴근하고 찾아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주변에서 빈둥거린다고 꾸짖었다. 시어머니는 루시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음날 퇴근 후 나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 집에서 게으른 시어머니를 꾸짖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루시가 나타나서 자기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무척 불안해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언제나처럼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루시가 다음에 너한테 경고했다. 셀리가 알려줄게. 시어머니가 다시는 방문하지 않으셨고 한 가지 문제는 적어도 해결되었지만 토미는 시어머니가 오지 않은 후에도 무관심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점점 줄어드는 저축과 수입으로 인해 점점 게으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타미에게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일하도록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타미를 일하게 해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곳은 어디든 갈 테니 똑같을 거라면서 후보 병원 몇 군데를 준비해서 팸플릿을 줬는데 현재 병원에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어 시작했다. 타미가 정말로 나아지기를 원하는지 의심하기 위해 내 의심은 먼저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타미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정신건강 클리닉에 전화했습니다. 타미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타미가 1년 전에 한 번만 방문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를 따라갔고 그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복권을 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지갑을 확인했고 시어머니로부터 이체된 은행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타미의 복권 돈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타미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타미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전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타미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비밀리에 해야 했습니다. 동료가 말한 내용이 타미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모든 것은 타미가 직장에서 저지른 큰 실수로 시작되었고 그는 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미의 상사는 타미가 꾸중을 듣고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상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사직서와 손을 몰아냈습니다. 며칠 후 타미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회사는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내 정신건강을 손상시켰습니다. 나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십시오.
회사는 이로 인해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타미의 모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때에도 타미는 회사의 법률 고문이 그에게 연락했을 때 계속 고집했습니다. 타미는 회사가 말했습니다. 아프게 해서 진단서를 받아오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사람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감이 들었죠. 토미는 진단서를 받아보겠다고 하고 정신과에 갔지만 진단을 못 받았어요. 우울증의 증명서도 못 받고 그래서 회사에 연락도 끊고 결국 일하기 싫증나고 친절함을 이용해서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다. 나는 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역겨웠다. 더 이상 토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퇴근 후 다음날 이혼 서류를 받기로 했는데 루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루시의 남편이 전근해서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됐어요. 루시에게 정말 감사해서 결심했어요. 2달 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이혼을 미루려고 루시 이사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조용히 말했더니 바보 동생 엄마가 미안해서 우리 가족 관계가 끝날지도 모르지만 루시 이사가 끝날 때까지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타미는 엄마가 다음 달에 우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방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타미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루시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엄마는 외로움을 느꼈고 그들의 오래된 집이 무너져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타미는 타미와 그의 엄마가 모두 너무 이기적이라는데 동의했지만 나는 단지 오아라서 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와 이혼할 계획이어서 빨리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미가 돌아올 시간쯤에 그는 당황해서 전화를 했고 내가 대답하자 그는 흐릿하게 무슨 일인지 왜 갑자기 떠났는가? 대답하기 이혼 서류 못 봤어. 그게 무슨 일인지 토미가 왜 갑자기 냉정을 유지하냐고 말했어. 내가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느냐고 말했어. 토미가 어리둥절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너가 그만둔 이유를 알겠다. 너의 직업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한 것이야. 너는 정신과 의사 대신 매일 복권 판매대에 갔었어.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보낸 것도 알아. 복권 살 돈이 있잖아. 토미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에게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 당신은 미쳤어. 난 원하지 않아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혼하자. 토미는 계속 거절했어. 아니.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혼 법정에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보자. 토미는 직업이 없다고 재빠르게 동의했고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면 자신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혼 서류를 받으러 다시 가서 타미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토미에게 변호사 상담하자고 문자를 했더니 통화가 끊겼고 토미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살게 됐다. 집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아야 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갈 곳이 없어 비좁고 낡은 아파트에 살게 됐다. 토미는 1년 넘게 일하지 않고 돈을 다 썼다. 복권을 구입한 시간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인이 된 남편의 상속재산 대부분을 토미의 복권 습관으로 낭비하여 그녀의 빈약한 연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는 임대주택에서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까도 고민했는데 딸아이가 전학을 해야 해서 처음에는 같은 학군으로 이사했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불안했어요. 엄마나 시어머니가 빨리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생활이 오리풀이가 되었어요. 생활비도 줄고 알바도 더 벌고 알바도 딸아이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한 것도 인정받고 월급도 좋아져서 그런 것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딸이 원하는 것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과 저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루시와 그녀의 남편을 새로운 장소로 방문하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 올리비아 최근에 첫돌이 되는 딸 엘레나를 낳았습니다. 특히 첫 아이이기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은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감사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버펠레는 이미 우리를 소외 상태로 몰아넣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헬렌과 나는 가족 회의를 위해 그 집에 가자마자 한 번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풍선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여성스러운 데코레이션과 재료들로 가득 찬 저녁 메뉴. 남편이 참을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나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 전체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필사적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설득. 헬런과 나는 중요한 생활 행사 중에만 서로 만날 것입니다. 시댁을 방문하면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휴일 동안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면 그는 혼자 갑니다. 나는 내 부모님을 방문할 것입니다. 결혼 당시에는 연락처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에 유선 전화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직통 전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이 깨지면 부모님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헬런과 관계를 끊거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헬런은 우리 결혼식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적절한 흰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즉시 직원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상복 차림으로 결혼식에 다시 참석하기 위해 남편 쪽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불평하곤 했다. 나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그 드레스를 만들어줬는데 신부는 불평했다.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모두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감사하게도 사실 그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커팅식 중에 자신을 삽입하려고 했고 고의로 내 드레스에 와인을 쏟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공연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미드웨이 남편이 나에게 많이 사과했고 남편이 부모님에게 많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그런 엄마를 갖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헬렌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고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안타까운 표정을 보고 그들은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남자들 동정의 말까지 하더군요. 한동안 삶은 평화로웠어요. 새 집에서 우리 둘만 살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아요. 남편은 이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된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강도를 당한 게 아닐까 생각해서 남편에게 전화했어. 아직 거기 있어? 일이야. 응. 무슨 일이야? 오늘 밖에 일이 있다고 했잖아. 나갈 때 문을 잠갔더니 지금은 열려있어. 안에 누군가 있어. 유심히 듣고 있어. 누군가 우리 물건을 뒤지는 소리. 집에 누군가 있어. 알아냈어. 나 집에 가다가 근처 식당에 숨어서 근처 식당에서 기다리라고 하던 대로 몇 분 뒤에 제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요. 잠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바람 피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심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집 열쇠 사본을 만들었어요. 농담이에요. 헬렌이 집에 방문했을 때 열쇠고리에서 열쇠를 훔쳐서 복제했는데 범죄처럼 들리네요. 애초에 나한테 열쇠를 주지 않은 건 당신 잘못이에요. 헬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경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건네줬어요. 헬렌 며느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군요. 언제든지 나한테 오라고 애원해야 하고 휴일이나 축하 행사에는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어버이날 넌 살찐 속옷까지 입고 있잖아. 내 서랍 속을 샅샅이 뒤졌다는 걸 알고 부끄럽고 화가 났어. 리암은 우리 결혼식에서 리암을 힘들게 했어. 너 때문에 열쇠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했어. 우리 개인적인 일은 다 끝났어. 가족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장례식도 치르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 오늘 밤 그 집에 있을 수 없어. 집에 갈 거야. 비즈니스 호텔. 헬렌을 처리할 수 없으면 집 청소 좀 해주세요. 1분 안에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때부터 인연도 끊고 싶어요. 내가 초대를 받았을 때 남편 쪽의 가족 모임에 헬렌과 나를 함께 모으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헬런이 참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남편이 자주 가서 그녀의 집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헬런과의 소원이 끝났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첫 아이 딸이 있으므로 시댁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묵의 파티 내내 시아버지 조지였습니다. 그는 좋든 나쁘든 조용하고 헬렌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헬렌과 나는 조지와 얘기도 안 하고 나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죠. 조지는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헬렌에게 오늘 떠나달라고 부탁하거나 조지를 초대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동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헬렌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이상할 것입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어지와의 짧은 방문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방문 동안 일이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헬런은 우리 딸에게 반했고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리엄을 보면 리암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지도 발가락 몇 마디로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온한 방문이 있은 지 며칠 후 시댁과 결혼한 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딸과 함께 집에 혼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댁에서 음식 배달이 왔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생일을 맞아 간단하게 읽은 메모였습니다. 쓰레기 충격에 소리쳤어. 엄마가 아무리 나빠도 엄마가 준 걸 버리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과해야지 않을 보았냐고 물었더니 분노하여 쓰레기통에서 선물을 꺼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선택은 형편없었다. 닭발 초콜릿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사용한 검은 고양이 모양의 케이크 문어 거울 속에 땅콩 13개, 온통 불길한 물건들의 행렬 이런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나쁜 징조를 모았는데 애써서 만들었나 보네. 그건 분명히 친절한 몸짓이 아니라 고의적인 악의를 품은 남편이 선물을 들고 뛰쳐나온 내용을 보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 차에 탔나니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어떤 부모라도 강제로 말을 걸었습니다. 식사 다 불운과 부적절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지 어서 10일이야 공들여 만들었어요. 그냥 감사하고 써요. 세상에 누가 이런 불운을 쓰겠어요. 돌잔치에 부적합한 물건 아운이 나빴는지 부적절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신있게 포장했던 것을 기억해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 모양의 케이크는 귀엽게 보일지 모르지만 종종 검은 모자가 연상됩니다. 사악한 상어 지느러미가 있는 수는 동물. 친화적이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며 13개의 땅콩이 있었는데 이는 1살짜리 아이에게 알레르기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숫자 13은 종종 불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왜 그걸 먹지 않니? 어떻게 감히 내 남편이 말을 했고 헬렌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고 말할 수 있니? 내가 한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잖아. 가족 모임 중에 풍선처럼 모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냥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예술이야 예술이야. 헬렌은 계속해서 콧방귀를 뀌었고 결혼식 때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 왜냐하면 나에게 어울리기 때문이야. 엄마가 케이크 커팅할 때 흰색 옷을 입지 못한다는 규칙은 없지. 난 단지 너희 둘의 마지막 추억을 원했을 뿐이야. 헬렌이 손짓으로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못된 놈들은 너무 악랄했으니까 드레스에 쓴 돈을 돌려주고 이번 축하 행사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거기 서서 우리 딸을 안고 있는 거야? 농담하는 거야?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결혼한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내가 기억하는 한 당신은 항상 당황스러웠고 당신이 관심의 중심이 아니면 항상 방해 공작을 했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일에도 같은 이름이었는데 관심의 중심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생일 케이크도 엄마가 늘 좋아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더 이상 내 생일을 축하해줘. 어린 소년이 생일 축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남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고 말하면서 정말 싫어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여전히 매년 생일 파티를 강요했고 심지어 그녀가 선택한 선물도 궁극적으로 위한 것이었습니다.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으니 그냥 두겠습니다. 짜증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리비아한테도 그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선언한 인연을 끊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외동아들이야.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했다는 거야. 헬렌이 한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고 그녀가 말하는 건 내 남편도 엄마가 했던 모든 일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녀는 모든 축하 행사의 스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녀가 스포트라이트를 훔치고 싶지 않을 미래의 사건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슬프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헬렌은 확실히 불안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런 다음 그는 조지에게 생일 선물을 몰래 사주고 엄마가 내 생일을 축하하지 않을 때 나를 식사에 데려가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헬렌은 필사적으로 울고 있어서 안 돼요. 더 이상 올리비아만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없어요. 이 시점에서는 제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포인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싫다. 다시는 보고
쉽지 않아 지금까지 다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셋뿐이겠지 드디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다. 미안해 아까는 말을 못해서 미안해 말을 안 했네. 잘못이야 가자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부모님을 떠나 잘 살았다. 우리는 바빴다. 우리는 새 집을 고르느라 바빴다. 짐을 꾸리더니 어느새 날이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내가 남편에게 헬렌을 무심코 언급했을 때 헬렌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그녀를 붙잡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를 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헬렌의 깜짝 방문은 없습니다. 남편은 가끔 조지와 연락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결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지만 만나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차는 나를 떠나 낯선 지형의 낯선 산에 길을 잃은 채 떠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당황했고 메이슨의 장례식이 며칠 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메이슨에 대한 비보를 듣고 남편과 나는 그의 가족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메이슨이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메이슨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메이슨이 마침내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지만 장례식 준비는 제 남편 집에서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산이 대가의 본류인데 과거에 광대한 땅을 소유했지만 집안의 재산은 할아버지 세대에게 탕진당했다. 크리스마스나 가족 모임 등 명절 때 본가로서의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 친척들이 많이 오고 나는 항상 줄에 묶여 있었다. 메이슨이 그런 가족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은 대규모 고소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와이어트와 그의 여동생 그레이스는 모두 열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장례식의 주요 지점입니다. 메이슨의 남동생보다 더 웅장합니다. 참석자는 1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동안 행사를 위해 새 진주 목걸이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는 며느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오스틴이 모든 것을 논의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관을 씌우십시오. 관람 후 케이터링은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야 합니다. 그들의 스테이크는 맛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사실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일하기 전에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것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얕보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장례 준비는 꼼꼼하고 잘 알고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데 친족들과의 모든 계획과 의사소통을 저한테 떠넘기는 게 답답하네요.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재단 업그레이드 비용은 11,200달러이고 관 비용은 400달러입니다. 그런 일을 관리하는 것은 며느리의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장례식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접시가 싸 보이면 민망할 텐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참석자 전원이 선물을 드려 마지못해 관리할 테니 모두가 만족하실 성대하게 장례를 치룰 준비를 하다가 당일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4명이 차에 탔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운전하던 중 산길에 다다르자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거 보세요. 저 난폭한 거짓말 저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스틴. 우리 좀 골라줄래? 응 정확히 어디야? 바로 저기 숲속에 빨리 가서 꽃을 좀 사오세요. 차 안에서는 꽃을 볼 수 없었지만 가까이에서 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바로 그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메이슨은 수가 말을 하자마자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AB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은 오스틴이고 사실 저는 42살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도 자퇴하고 결혼할 때까지 장례식장에서 일했어요. 싫지 않았어요. 일을 했지만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부족한 휴일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친구가 소개한 와이어트를 만났습니다. 와이어트는 나보다 6살 위였습니다. 매우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돌이켜보면 그게 제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지만 착한 마음씨로 그럭저럭 잘 지내온 것 같아요. 남편은 가족들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그의 가족은 프라이가 본점이고 골프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크리스마스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친척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두 나가서 잔치를 벌였고 그 모든 준비는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수나 그레이스도 도와달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집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는 집안일을 도와주지만 가족들에게는 책임감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의 가족 집에 있을 때만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마초적인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엄청나게 사과했고 결국 나에게 보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이런 방문을 참기로 결정했지만 1년에 2번뿐이었지만 메이슨의 장례식 준비를 모두 나에게 맡길 줄은 몰랐습니다. 오스틴 보세요. 아빠의 장례식은 모두 당신이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인가요? 저한테는 왜 장례식장에서 일하지 않으셨나요? 다 아시죠? 장례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처리해 주세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때부터 병원에서 추천한 장례식장에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오스틴 더 나은 곳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장례식장이 낡아 보였는데 더 좋은 곳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흰국화는 너무 우울해서 좀 더 생생한 것을 고르세요. 장례식장과 내린 모든 결정은 CR 비난을 받았고 그 사이에 반복적으로 준비를 다시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노인들을 위해 택시를 마련하고 답례품을 처리합니다. 할 일이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스틴 배고프네요. 음식 좀 빨리 가져가실 수 있나요? 그들이 요구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오는 대신 우리가 묻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밥은 나한테서 장례 준비로 바빠. 왜 밥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다가 남편에게 드디어 부탁했는데 집에 있다는 자신감에 눈살을 찌푸리는데 당신이 밥을 책임져야 할 아내인데 답답해서 실례합니다. 그의 태도와 지원 부족. 난 그들에게 간단한 파스타를 제공한다. 와우 게으른데. 파스타를 제공한다면 간식을 추가해야 한다. 응, 엄마는 메이슨의 장례식 준비 중에 그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직면한 것이 맞다. 나는 말다툼이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시한 대로 장례식을 다시 준비하고 제단과 관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친척들에게 연락을 마쳤고 답례 선물도 준비되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는 나에게 욕하지 마세요. 남편의 태도를 본 후 나는 격분하여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이슨은 죽기 전에 나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남편 가족의 모든 불합리한 요구를 참아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메이슨만이 죽기 전에 나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난 당신이 한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두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미안해요. 장례 준비가 더 낫다는 걸 알잖아요. 금전적으로는 모두 건전해요. 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모든 것을 요구했으니 그냥 하세요. 계속 말다툼하면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했어.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했다고 말했어. 실례합니다. 최근에 이혼하고 돌아온 사촌동생 가족에게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대학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왜 시청에서 이모가 오스틴과 이혼한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청소를 하는데 푹 빠져 있는 동안 이모가 오스틴과 이혼한 후 계속 나에게 결혼하라고 괴롭혔는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며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것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화를 내며 와이엇의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하루만 더 버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산길에 도달했을 때 수가 메이슨을 위해 거짓말을 골라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나를 거기에 좌초시켰습니다. 보통 남편은 이런 묘기를 부리지 않았지만 거기서 그는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과속하는 차에서 그는 아마도 어제 그가 언급한 그 아름다운 사촌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마음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장례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면 나머지는 장례식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비록 남겨진 것이 꽤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을 아는 데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모든 변덕에 복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진짜 문제는 장례식 복장과 하이힐을 신고 이 산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분노에 차서 길가에 앉았습니다.
내 앞에 멈춰서 몇 시간이 지났고 장례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 이봐, 넌 대체 오스틴 어디야? 남편으로부터 미친 듯이 전화를 받아서 80만 달러의 장례식 청구서가 뭐야? 지금 여기로 와야 해. 고소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렸어. 뒤에서 비명소리가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들의 예상 가능한 반응을 들으며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80만 달러의 장례식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참석자들이 장례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물을 줄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방문하지 않았고 예상 손님의 절반만이 잘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장례식 선물 금액은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척의 경우 3달러에서 50달러 사이입니다. 선물은 100달러에서 심지어 1000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부 친척은 얼마나 인색한지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각각 30달러를 기부했다면 총 3000달러만 기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친척 중 상당수가 노인이고 그들 중 상당수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기 때문에 모두 가장 비싼 옵션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수가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로 돌아오세요. 그들은 당신이 여기 있다면 300달러를 청구할 계획이지만 당신이 없으면 그들은 80만 달러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무슨 일이야? 수가 나에게 더 나은 장례식장을 찾으라고 했을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일하던 장례식 회사 사장에게 연락했는데 그분이 나를 장례식장에 소개해 주셨다. 우리 가족 집 근처에 있고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은 훨씬 낮은 가격에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참여했을 때부터 특별 가격을 마련했지만 제가 거기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올 수는 있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산길에서 멈춘 차는 그 회사의 책임자가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장이사님과 여러 차례 만나서 계획을 의논했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길가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많이 놀라셨고 친절하게 장례식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메이슨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 있지만 난 너희들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 숨어 있었으니 결국 너희가 여기 있었으니 장례비를 줄일 수 있게 됐어. 이제 남편과 수가 거의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희 말에 따르면 나는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말실수였을 뿐이에요. 당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군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나는 더 이상 아니에요.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교육을 잘 받은 아름다운 사촌과 결혼하세요. 그 사람이 끝내기도 전에요.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레이스가 당신이 여기 있으니 장례 비용을 30만 달러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아니, 안 그럴 거예요.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어떻게 지불할 계획이신가요? 아버지가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액세스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돈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레이스의 말에 따르면 된다고 들었는데 내 반응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어. 남편이 당황해서 은행에 말하지 않았지. 당연히 내가 처리하라고 했지. 모든 장례 문제는 내가 알아서 그들에게 알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면 당신이 모든 것을 덮을 계획이었는가? 메이슨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들 곁에 있기 싫어 숨어 있다가 통장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내가 들고 있던 통장은 메이슨이 죽기 직전에 나에게 건넸다. 메이슨은 과거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가족들이 장례를 다 대행해줄 것 같으니 이 통장으로 장례비를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30만 달러가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었고 그래서 장의사와 상의하여 장례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30만 달러 이내로 유지되지만 그들이 주장한 그 돈은 확실히 인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사전 재지정 대리인으로 저에게 설정되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할당된 계좌 보유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은 그가 여기에 없을 때에도
항상 매우 사려 깊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들이 요구한 통장을 넘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이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대했다면 메이슨은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돈을 합의와 이혼으로 가져가십시오. 메이슨이 저에게 한 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결혼했습니다. 오스틴 가족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외동딸이었던 수의 집에 그 사람을 데려온 당신의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비록 전 세대가 수의 집만 남기고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했고 친척들은 종종 그를 무시하고 사위는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래서 메이슨은 항상 나를 보살펴 주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나에게 통장을 줬다. 자기 자신보다 내 안부를 더 걱정했는데 그건 메이슨의 상속권이잖아. 며느리들은 상속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그녀가 반박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변호사에게 우물을 맡겼고 그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메이슨과의 대화를 모르고 세 사람이 유언장의 존재에 대해 알고 깜짝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으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수는 메이슨의 저축 대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인 것을 보고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칼을 좀 더 비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과 이혼하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신 가족이 나를 대했던 방식에 따라 이혼 법원에 이혼을 거부한다면 준비하십시오. 나는 기꺼이 법정에 갈 의향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메아리쳐 절박하게 외치는 것을 남기기 위해 나는 발을 돌렸습니다. 오스틴이라고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오스틴 정말 미안해요. 돌아와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30만 달러가 되어도 가족이 집을 팔아야 했던 80만 달러의 장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요? 그들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지만 그것이 외딴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익금은 빚을 거의 감당할 수 없으며 갈 곳도 남지 않고 집을 잃은 수와 그레이스는 마지못해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비좁은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불평했고 남편은 남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간청하는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은 후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가 연락수와 그레이스에게 끊임없이 휘둘렸던 부담스러운 시댁과 의기소침한 남편에게서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메이슨의 장례식 준비 중에 장례식장 사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게 되어 그가 저에게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오고 싶어 메이슨의 장례식 때 보내는 편에 서서 그곳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보다 더 애도하는 가족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장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게으름 피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냥 농담 반쯤 놔두세요. 시어머니가 내 머리에 맥주를 부어주셨는데 그 순간 내 머리카락에서 맥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머슨입니다. 저는 남편 데릭과 10살 된 딸 샌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생활은 일반적으로 평화롭지만 집을 방문할 때마다 평온함이 깨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20분 운전해서 그들을 방문합니다. 가족 전통으로 그들의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시골이고 시골을 좋아하는 샌디를 위한 들판이 있어서 우리는 매달 방문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야기 시어머니는 우리가 방문하면 집안일을 모두 그만두고 샌디와 놀아주려고 애쓰십니다. 시어머니가 샌디를 즐겁게 해줘서 고맙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사이의 머리를 나쁜 일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샌디는 이제 10살이고 시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훨씬 더 나빴습니다. 샌디는 엄마에게 난 당신이 싫어요. 가세요. 엄마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법은 리틀 샌디에게 샌디가 내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들었을 때 집에서 울면서 무너진 후 데릭과 나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데릭이 샌디에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데릭과 나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데릭에게 더 이상 그들을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마도 그가 외동아이이기 때문에 매달 방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입니다. 마마 보이 데릭은 그의 어머니가 말하는 대부분이 라이트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떠넘겨서 내가 결국 요리를 하게 될 때 고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데 때때로 그녀와 합류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은 항상 도전적이고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데릭이 그렇게 느린 여자와 결혼했는지 샌디와 나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데릭은 덧붙일 것입니다. 당신은 조금 느린 에멋은 당신은 시간을 갖고 집에 가는 차에서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싶습니다. 샌디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데릭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나쁜 건 알지만 엄마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마가 더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데릭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나는 시댁에 갈 때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릭은 시어머니 편을 든다. 나는 충분히 데릭이 미안하다고 말했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이혼을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 그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을 만큼 당연히 나는 싫었다. 왜 내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집안일을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지? 너희 부모님이시지만 내 집은 아니지. 날 도와주는 사람은 샌디뿐이고 너희 아빠 샌디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설거지와 빨래 개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의 엄마는 싫어했지만 샌디는 그랬다고 했을 거야. 엄마한테 힘드시죠? 어쨌든 도와주세요. 샌디가 너무 잘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놀랐던 점은 샌디의 아빠가 도와줬고 그는 정말 내성적이었고 제가 진공청소기 청소를 맡을 때마다 샌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그러는데 아내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엄한 얼굴로 조용히 지내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려워서 데릭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더니 어색하게 말하지만 엄마가 혼날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다면 엄마를 계속 우선순위에 두시면 우리는 확실히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잠깐만요. 난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에머슨 샌디가 두 부모 모두를 올바르게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데릭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샌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후에 그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엄마 편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에머슨은 나에게 AA를 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나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약속하지만 엄마가 그녀 편에 서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엄마를 지켜만 보는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다. 남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이번에 부모님을 다시 방문할 시간이었는데 마당에서 바비큐를 주최하고 계시네요. 기대하고 있어요. 샌디와 정말 저는 데릭과 샌디 둘 다 바비큐를 좋아해요. 너무 기뻤어요. 샌디는 알겠습니다. 그녀는 어리지만 데릭은 확실히 즐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년 바비큐를 하고 제가 준비부터 요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지만 그와 혼자 일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치고 그러면 그의 엄마는 고기가 맛없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너무 익히고 힘든 건 모두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바비큐는 결코 기쁨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데릭이 고기와 야채를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제 옆에 있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댁을 방문하기 전날 밤에도 바비큐 준비를 했습니다. 데릭에게 상기시켰지만 데릭이 변하지 않으면 숨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심으로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댁에 갔더니 놀랍게도 데릭이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꾸세요. 데릭에게 모든 것을 에머슨에게 맡기면 된다고 말했지만 데릭은 거절했습니다. 에머슨이 준비와 요리를 모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엄마는 샌디를 돌보시며 저는 평소에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방금 바비큐를 기다리는 동안 데릭과 샌디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데릭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불을 밝히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내가 전에 도와주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이 변화가 오늘만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대릭과 내가 바비큐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말과 표정은 그 의심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샌디는 나도 돕고 싶다며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와 합류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서 집안에서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 어쩌면 적개심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준비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웅크린 자세에서 일어나다가 균형을 잃었다 넘어질 뻔했는데 붙잡고 그걸 다 본 시아버지가 괜찮냐고 물어봐 미안해 더위가 덮쳐왔어 대답했어. 에멋은 정말 괜찮니 어쩌면 괜찮을지도 열사병에 걸릴지도 모르니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그늘에서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릭이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댁에서 쉬도록 허락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러기 제안을 받아들여 소파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그늘로 가져와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스포츠 음료를 마시다가 열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에멋은 괜찮습니까?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제가 경미한 열사병에 걸린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하는 것도 조금 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태도에 놀랐던 것만큼이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퉁퉁 부은 그녀는 나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솔직히 불안했다. 어쩌면 그녀도 대릭처럼 새 잎사귀를 돌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곧 시어머니가 잎사귀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등 뒤에 숨어있던 맥주캔을 나에게 건넸다. 한잔하고 힘내라. 더운 날에는 시원한 맥주가 최고지. 지금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 더위에 지칠 때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맥주를 마시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지고 소름 끼치는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시는 맥주도 마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너만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요? 나만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닌가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것 같은데 열사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항해 무시하는 시어머니 반쯤 나른하게 맥주캔 따고 내 머리에 붙는 며느리 좀 쉬다가 물방울 남기면 용납 안 된 머리에서 맥주가 흘러내렸다. 시어머니를 노려봤다. 여기를 잘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위에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다. 폭풍이 치려는 순간 벽에 기대어 몸을 굳혔다. 시아버지가 내 앞에 섰습니다. 남편 에머슨이 도와주는 대신 게으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니 시아버지가 나한테는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니? 너 아웃됐니? 그런 사람에게 맥주를 던지는 마음은 에머슨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준비하느라 몸이 안 좋은 시아버지의 얼굴이 화로 붉어지자 시어머니도 나도 깜짝 놀랐다. 오랫동안 당신이 에머슨을 괴롭히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유치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누군가 떠난다면 시아버지는 당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도 전에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수건을 갖고 오더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샤워하러 가라고 하셔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비명을 지르는지 망설이지 마세요. 시어머니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법도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나를 옹호한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에머슨의 편에 서려는 건가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릭의 할머니, 대릭의 할머니나 시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한 온순한 여인이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왜 나에게 같은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뭔 소란이냐. 맙소사. 에멋은 괜찮으세요? 대릭이 마침내 나타나서 제가 맥주에 뒤덮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소리. 대릭, 너도 비난받아야 해. 오늘 일을 하긴 했지만 에머슨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불공평해. 남편처럼 아내를 보호하기 전에 에머슨을 내려놓으라고 엄마 편에 섰기까지 했어. 네 선생님. 대릭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나는 대릭의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 중 하나를 빌렸지만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폭발에 대해 놀란 채 중얼거렸다. 대릭은 나라고 중얼거렸다. 아빠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마당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고기를 굽고 계시더군요. 제가 돌아온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시아버지도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나에게 사과했다.
그는 괴롭힘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둔 책임이 자기 몫이라고 말했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나는 시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까칠한 놈이었지만 사실 내내 나를 걱정해 주셨고 내가 시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구운 고기와 야채 한 접시를 건네주셨고 오늘은 그냥 앉아서 열사병이 장난이 아니다. 몸이 안 좋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하세요 시어머니의 친절한 말에 놀랐지만 조용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어렸을 때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학대는 당연했고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시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매우 친절해졌고 애조차도 그녀가 어렸을 때 입었던 드레스는 최신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입고 집에 갈 때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레트로 스타일의 드레스로 기쁨을 표현할 때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를 주셨네요. 그 미소를 보고 20대 시어머니 와도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 예감은 바비큐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나를 더 이상 학대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리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엄마죠? 나를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친구들, 어느 날 그들의 딸 중 한 명이 왕에게 묻지 않고 내 소중한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피아노에 손대지 마세요. 커피 위 진실을 알면 얼굴이 변해요. 저는 홀리에요가 3살이 된 딸을 유치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저한테 예술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익숙해졌어요. 조금 외로워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러 오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뻐요. 아이가 자신의 하루에 대해 모두 얘기해 주더군요. 그래도 사교는 해야지 딸을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엄마 친구 그룹에는 저 포함 6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딸과 잘 놀아주는 아이들의 엄마들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육아 경험이 많아서 무엇보다 배울 점이 많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도 받아주는 착한 사람들인데 사이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굿모닝 홀리오 굿모닝 도로시 야 내 딸이 가지고 있는 그 못생긴 가방은 뭐야? 아 내가 그의 헌옷으로 가방을 만들었어. 진짜 헌옷으로 만든 가방 너무 불쌍해. 내 딸이 배려하려고 하는 걸 소중한 내 딸에게 맡기기 민망해. 그렇구나. 도로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나를 내려다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엄마 친구 도로시야. 그룹에서 가장 돈 많은 엄마야. 늘 비싼 옷과 가방을 차고 몸매도 좋고 몸매도 좋은 여자야. 다들 존경하는데 성격이 나쁜 나처럼 씩씩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을 노린다. 말대답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 알았어. 이번 주 다과회 장소는 너희 집이야? 응. 이번 주에는 도러시가 이끄는 엄마 친구 그룹에서 내 차례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의 집에서 다과회를 해. 대부분은 도러시 브레그의 말을 듣는 것뿐이지만. 집은 도로시 집만큼 스타일리시하지 않아서 나를 얕잡아 볼 기회도 놓치지 않고 벽에 그림 하나도 안 걸어놓은 게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맛없는 걸 어디서 구했느냐. 내가 아끼는 피아노까지 비웃었다. 멸시받으면서 억지로 스마일을 강요하다 지치게 될 텐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기대가 안 된다. 홀리가구는 다 낡고 매력적이지 않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난 도로시는 나중에 보자고 하고 빨리 유치원을 나갔다. 티파티 당일에 다른 엄마 친구들이 집에 들어오자 곧 있을 티파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도로시는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더 스타일리시한 도로시가 내 수수한 집에서 눈에 띕니다. 으스스한 느낌이군요. 와 낡은 가구가 아직도 남아있군요. 제가 지난번에 조언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이걸 벌써 교체하는 게 어때요? 아 깜빡했네요. 살 여유가 없군요. 도로시의 오만함을 무시하고 부엌에서 차와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엄마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데 도로시는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창피해요. 오 홀리 아직도 도로시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이 낡은 피아노가 있어요. 보이스 나는 그녀가 내 피아노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현장으로 달려갔다. 미안하다 모두들 저 방의 피아노 근처에는 가지 말아주세요. 소심한 내 부탁에 도로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가스 처리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만 저 피아노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해서 작은 흠집이라도 큰일일 테니 이해해주세요. 흠집은 이미 낡은 피아노야 뭐. 한 번 더 흠집이 난 건 정말 불쌍한 사람 같아. 이런 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미안 차가 바로 준비됐어. 거실에서 쉬자. 어떻게든 도로시를 진정시키자. 우리는 다른 엄마 친구들. 도로시와 함께 거실로 돌아왔다. 시정을 받은 것에 불만스러워 보였던 그녀는 차나 간식도 마시지 않은 채 짜증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내 딸의 우정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지금은 울면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도했지만 도로시의 오만함이 커져 엄마 친구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를 과시했습니다. 값비싼 옷과 가방, 딸의 외모에 남편의 수입까지 멸시했다. 멸시당해도 상관없지만 딸과 남편에 대해 욕하면 불편해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내가 다과회를 주최할 차례가 됐다. 자랑하는 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처음으로 긴장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집에 울면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죠. 아마 도로시였을 거예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걱정이 많아서 딸을 데리러 가던 도로시가 손에 들고 있던 건 2살쯤 된 어린 소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시가 당신 딸이 우리와 함께 왔어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냥 기대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아, 물론 미안. 도로시 딸이 꽃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도로시가 내 팔을 잡아당겼을 때 그녀는 괜찮아요. 그녀는 괜찮은 여자지만 그녀가 다치면 어쩌지? 아니,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니 도로시가 우리 점심을 먹는 게 어때요? 딸이 합류하고 싶어와 사실 배려심이 많구나. 그런데 도로시는 딸 이름만 부르고 거실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딸을 방치하고 엄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갔다. 달리는 도로시 딸을 붙잡고 거실로 데려갔다. 도로시에게 건네주고 거실로 음식을 가져오면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려 기분이 안 좋아. 도로시 딸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딸아이 장난감 꺼내서 가지고 놀기. 미안, 이건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자. 내가 딸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딸아이가 떨어뜨린 뒤 크레용으로 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딸아이의 팔을 잡았다. 도로시와 엄마 친구들은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로시와 엄마 친구들은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홀리는 내 딸을 울게 만들었어요. 홀리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린애예요. 낙서를 하게 놔두세요. 별건 아니지만 렌트를 해서 수리비를 내야 하네. 아,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 작은 비용이구나. 아이를 낳았을 때 대비했어야지. 불쌍한 그녀는 즐겁게 놀고 있었어. 도로시 딸을 꾸짖는 대신 나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한다. 다른 엄마 친구들은 도로시에게 감히 반대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딴 데로 돌아섰다. 밥은 잘 먹었는데 오늘은 도로시의 자랑이 시작되자마자 잘 안 되네. 피아노 소리가 들려 서둘러 피아노실로 달려가는데 역시 도로시 딸이 연주하고 있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둔 채로 방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 그만 건들지 마. 목소리를 높여서 그 딸을 데리고 방에서 나가게 하는 특징이 있어. 도로시가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다. 홀리. 뭐가 문제야? 왜 내 딸을 울게 만드는 거야? 제발 그만둬. 피아노 건드리지 마.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 고개를 숙이지만 도로시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뭐가 그리 큰일이야. 그냥 낡은 피아노일 뿐이야. 병에 든 커피를 피아노에 뿌려서 옷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너무 늦어서 커피는 흰색 케이스를 마시고 줄 속으로 더 깊이 흐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엄마 친구들은 서둘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대신 대답할 힘이 없습니다. 도로시는 홀리가 방해한 사건을 유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즐겁게 피아노 치다가 울게 만드는 동안 나는 한동안 딸이 싫었고 피아노 치는 것에 푹 빠져 커피를 붓고 울지 않은 척했다. 엄마 친구들은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엄마 친구들이 끼어들고 잠깐만요. 이 피아노는 10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중얼거리고 창백해집니다. 아, 왜 그 긴 얼굴이 다 이 낡은 피아노에 관한 것입니까? 이 피아노는 10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귀한 작품입니다. 세상 말이야. 이 피아노는 할머니가 사신 100만 달러 정도의 한정판이에요. 대를 이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홀리,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소유할 수 있겠어요. 값비싼 피아노야.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우리 할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피아노야. 전에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어. 만약 DY가 거기에 커피를 쏟으면 수리비는 그녀가 내야 할 거야. 약 10만 달러, 10만 달러. 그럴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그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H의 잘못입니다. 도러시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엄청나게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할리. 나는 오래된 피아노가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발 저를 꾸짖지 마세요. 늘 저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던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해요. 과거의 행동을 생각하면 늘 저를 업신여기던 행동이요.
도로시가 자기 딸의 노는 시간을 방해한다고 나한테 잔소리까지 했다. 도로시가 만약 당신이 나한테 그것이 귀중하다고 말했는데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커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할 수 없다며 도로시는 그만 사과하고 도로시가 나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다고 말했다.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할게요. 딸을 데려가서 딸이 거기 서 있는 것을 깜짝 놀라게 놔두세요. 제가 문을 가리키면 다른 엄마 친구가 티파티가 끝날 때까지 딸을 데리고 나가요. 나중에 수리를 위해 도로시를 만들었어요.